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세 목적물 즉 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기간이 끝났다, 그 이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경매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권리는 사용수익권이죠. 사용수익권,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 설정한 때는 그 전세 효력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전세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침해 시에도 물권 청구권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인정된다는 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냐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되었으나 전세권과 지상권은 셋 다 인정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침해 시에 물권 청구권이 3개 모두 인정되고, 그리고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죠. 또 나오네, 상린관계. 토지 소유권자 상호 간의 관계이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리고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잘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권은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전세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 어떤 데는 내려달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현으로서 결정되는데, 물론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는 판사가 결정하겠죠. 전세금을 올려달라 또는 내려달라,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히 전세금 증액 올려달라 이런 때는 약정된 전세금의 5% 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형성권 20분의 1 범위니까 5%죠. 똑같습니다.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점은 주택 임대차와 상가도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혼동할까 봐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전세금 증액, 주택 임대차 보증금 증액,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 증액 다 똑같이 증액의 경우는 5%, 20분의 1, 100분의 5 넘지 못하고 1년 이내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혼동할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전세도 비교적 잘 나오죠. 그냥 임대, 재임대 비슷하죠. 전전세 세를 또 넣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이 전전세는 통째로 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비우고 일부는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또 전세 놓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뜻,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전세 설정, 전세권자의 투하자금 회수, 다시 말해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하겠고요. 자, 요건이 전전세금의 지급이 중요하죠. 돈을 줘야죠. 전전세금의 지급이 중요하고, 그 원전세권의 기간 내다 중요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원전세가 5년인데 전전세를 10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전전세 금액도 원전세 금액 범위 내, 그리고 전전세 기간도 원전세 기간 내이어야 보장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원래의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원래의 땅주인 건물주인은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리고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고요. 문제는 별편하네요. 전세권자는 마음대로 전전세 할 수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사고 생기면 다 책임져야 돼. 그런 전제하에 전전세가 보장된다는 거 제가 별표해놨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의가 실없다, 즉 불강요의 경우는 책임지 안 져, 안 지는데 이 경우는 지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전세권자는 만약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요 손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완전히 자기 책임하에 마음대로 전전세 하되, 혹시라도 전전세권자가 건물 불태웠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전전세가 보장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전세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자는 원래의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하고요. 전전세권이 설정돼도 원전세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 소멸됩니다. 산모가 죽으면 애도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반대로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을 소멸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건 아닌데 시험장에 오면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전전세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원래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은 자동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전세권자라도 전전세 기간 만기가 되면 경매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경우는 원래 전세권과 전전세권이 모두 끝난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전전세권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전전세, 이거는 일부인데 갑이라는 전세권자 이 파란 부분에 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에게 또 전세를 놓는 경우죠. 간단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이라는 전세권자 통째로 전전세를 설정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일부만 설정하고 자기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전세라는 거. 재임대와 똑같습니다. 임대, 재임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전세의 경우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전전세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으면 전대를 하지 못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있고 그 대신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전세권자의 처분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야 있죠. 그런데 지상권과 비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세권은 양도금 특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무입니다. 독특하게 전세권은 물건이지만 원래 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계약으로 전세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특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지상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세권의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하고 지상권 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유효,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전세권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권리가 전세 목적물 사용권 그리고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권 있는 대신에 또 의무도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특히 목적물에 대해서 현상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지상권과 동일하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다르죠. 나중에 배워지면 임대차는 임차인이 필요비도 유익비도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지 필요비를 지상 설정자 또는 전세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즉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전세권자도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소멸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용수익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기간이 약정이 없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얼마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소멸 통고 6개월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지상권은 다르댔죠. 지상권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30년, 15년, 5년의 최단 기간이 자동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멸 효과는 간단하게 동시행관계. 전세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전세금이 끝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목적을 돌려받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내줄 때 목적물 인도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전세권 등기 말소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동시행관계죠. 그래서 이 원상회복과 동시행관계 있는데 특히 동시행관계는 전세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내줄 때 단순히 목적물의 인도로서 끝내지 아니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도 모두 받고 난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무슨 관계? 그 관계가 동시행관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물건으로서 경매권이 있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제가 바로 뒤에 해놨습니다만은 전세권은 저당권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등기 앞에 있으면 우선합니다.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담보물권 성질되기 때문에 경매권도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도 등기 순서에 따라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전세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파산하는 경우는 별채권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공제받는 권리도 있다는 거. 별채권이 전세권자에게도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물론 별채권은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 파산 시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채권이 있고요. 특히 여기 중요 판례 1번 중요하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설정했습니다. 5층 건물 중에 3층에 전세 설정했다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경매권이 있는데 3층만은 경매할 수 있어도 전세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은 경매할 수 없거든.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설정된 저당권이 통째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는 건물에 전세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학설은 반대인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 설정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법 판례와 학설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설은 안 나오고 판례만 시험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강의한 것은 대법 판례이고 학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헷갈리기만 하죠. 학설과 판례를 다 공부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력은 늘지 몰라도 그러나 시험에서는 헷갈려서 점수 더 안 나와. 우리가 일단 합격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혼동될 것은 저만 알고 있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시험장에 하면 헷갈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위주로 보시면 그게 다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것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마냥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가구주택 비슷해요. 이 경우에 자 3층에 갑이 전세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 1, 2, 3, 4, 5층 중에서 3층만을 갑에게 전세 설정해 줬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의뢰에게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은 이렇게 구분 등기되지 않으면 통건물 다 해야 돼. 그래서 빨갛게 칠했죠. 이렇게 빨갛게. 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의뢰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갑이라는 친구는 3층에만 전세권을 설정받고 있다가 나중에 건물이 경매됩니다. 그런 경우 문제되는데 중요한 건 갑이라는 전세권자는 노란색 칠한 3층에만 세율 들어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전세권자는 3층만은 경매할 수 있어. 그러나 전세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1층, 2층, 4층, 5층 경매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의리한 저당권자 건물 다 경매할 때는 갑 3층 전세권자도 3층에 경매대금뿐만 아니라 1층, 2층, 4층, 5층의 경매대금에서도 우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위였을 때는 건물의 일부에 전세가 설정됐다면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건물이 전체가 다 경매된다면 전세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판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